어머님, 앞치마 버리세요. 제삿날 저녁 신우이가 내 손목을 비틀어 억지로 도장을 찍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부엌 문이 쾅 열리더니 평소 생글생글 웃기만 하던 며느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허리에 묶인 30년 된 낡은 앞치마를 단숨에 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들이밀었던 각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거실 한복판에 들이닥쳐 며느리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서류 전부 가져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30년간 나를 짓밟아온 신우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내 며느리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이옥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지 변두리 골목에서 반찬 가게 하나 붙들고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 키워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자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 부엌 형광등이 파르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손끝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 바닥을 돌아다닌 탓에 무릎이 욱신거려서 싱크대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남편 기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날이면 새벽부터 장을 보고 홀로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여야 합니다. 37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30해가 넘도록 단 한 번도 이 부엌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 누구 하나 전 부칠 기름 한 병 들고 온 적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 제삿날만큼은 형식이라도 갖춰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온 것이었죠. 도마 위에 두부를 올리고 칼을 내리는데 문득 2023년 8월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 건우 결혼 비용을 대라고 닥달하던 날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겨우 장만해둔 작은 전셋집을 결국 빼서 돈을 마련해야 했었죠. 그때 큰 시누이 말순 형님이 전화기 너머로 했던 말이 아직도 귓전을 맴돕니다. 과부가 집이 무슨 소용이냐고,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먼저 아니냐고.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던 제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명치께가 뻐근해집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변두리 골목 끝자락에 붙어있는 낡고 비좁은 옥분 반찬 가게가 전부입니다. 8평짜리 가게에 업소용 냉장고 4대를 구겨 넣으면 사람 한 명이 겨우 돌아설 만한 공간만 남습니다. 새벽 5시에 불을 켜서 밤 9시에 불을 끄기까지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어 파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이번 달 월세 70만 원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이 가게만큼은 제 손으로 일군 것이니까요. 남편 없이 시댁 도움 한 푼 없이 건우를 키워낸 증거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질 무렵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제사 시간에 딱 맞춰서 양손이 텅 빈 채로 큰 시누이 말순 형님과 형님의 딸 조카 유라가 들어섰습니다. 구두를 끌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뜨거운 프라이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형님은 거실에서 제일 넓고 푹신한 소파 상석을 당연하다는 듯 차지했습니다. 형님 옆에 딱 붙어 앉은 유라가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홈쇼핑 채널을 틀었습니다. 부엌에서 전 부치는 지글지글 소리와 홈쇼핑 쇼호스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유라가 코를 찡긋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기름 냄새 진짜 역겨워. 옷에 다 배겠네. 유라는 목에 두르고 있던 명품 스카프를 코 위로 끌어올리더니 베란다 창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쾅 하고 유리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제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바깥에 찬 겨울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을 붙이던 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현관 도어락이 울렸습니다. 아들 건우와 며느리 혜인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건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뭇거뭇하고 광대뼈가 전보다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니 요즘 입시 상담에 야근이 잦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는 건지 잠은 자는 건지 양손에 과일 봉투와 꽃다발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오는 길에 제사 물품까지 챙겨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미라는 것이 아들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제사를 차리고 있나 싶어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혜인이 건우 뒤에서 조용히 정장 재킷을 벗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리며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앞치마를 등 뒤로 감추며 부엌 입구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혜인아,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내가 다 할 거야. 거실에서 쉬어. 혜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양팔을 벌려 문틀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손에 기름때가 묻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 온 지 2년도 안 된 새며느리한테 제삿날 부엌 일을 시키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빙그레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던지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거실에서 말순 형님의 콧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부 혼자 아들 키우더니 며느리한테까지 지독하게 유난이야. 등 뒤로 감춘 앞치마 끈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형님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키운 것이 유세가 되고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것이 유난이 되었습니다.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애가 제사 음식은 할 줄이나 알겠어? 시어머니가 다 하는 게 속 편하지. 말순 형님이 유라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혜인의 친정 부모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받아치면 건우 부부의 결혼 생활에 흠이 갈 것이 뻔했습니다. 숨을 삼키고 또 삼키며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나절 동안 사골 육수에 토란을 넣고 정성껏 끓인 토란국이 있었습니다. 국 맛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말순 형님이 느릿느릿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자를 집어 토란국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더니 눈살을 확 찌푸렸습니다. 맹탕이네. 소금을 안 넣은 거야 뭐야. 형님은 국자에 남은 국물을 싱크대에 퇴 뱉어버렸습니다. 국물이 하얗게 닦아둔 싱크대 위로 튀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행주를 집어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똑같은 간으로 끓인 국이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형님도 맛있다고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던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행주를 빨며 싱크대에 남은 국물 자국을 지우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거실에서 또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혜인이 시댁 어른들을 위해 준비해온 최고급 홍삼 세트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유라가 포장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싸구려 브랜드네. 유라는 빨간 상자를 거실 구석으로 발끝으로 툭 밀쳐버렸습니다. 탁하는 둔탁한 소리에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더니
리본이 풀린 상자가 거실벽 아래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며칠을 고민하며 골랐을 선물이었습니다. 혜인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생글거리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고요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다시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물 접시를 옮기려고 부엌문 쪽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 베란다 근처에서 혜인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좁은 등이 유난히 곧게 펴져 있다는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제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이 오늘 밤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제사상에 올릴 마지막 전을 뒤집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일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날까지일까? 아니면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일까?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 방송 소리와 형님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겨우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전을 접시에 올렸습니다. 접시 위에 가지런히 쌓인 전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68해를 살아오면서 울결을 같은 건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제사상 세팅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나물 접시와 전 접시를 상 위에 올리고 숟가락 놓을 자리를 가지런히 정돈하는데 현관에서 도어락 번호를 연거푸 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빅 삐빅. 4-5번을 실패하고 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훅 하고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말순 형님의 아들, 조카 기태였습니다. 충혈된 눈을 비비며 어슬렁거리는 꼴이 한눈에 봐도 낮부터 술을 마신 게 분명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양복 재킷 앞서에는 누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사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의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태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소파 팔걸이에 털썩 기대 앉았습니다. 기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지난해 광명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다가 반년도 못 버티고 접었다는 소문을 들었었죠. 그 전에는 의왕에서 삼겹살집을 했는데 그것도 3달 만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2번 연달아 사업을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친척들 사이에서 돌았지만 정작 기태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인 말순 형님이 뒤에서 빚을 막아주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42살이나 먹은 사내가 엄마 등 뒤에 숨어 사는 꼴이 딱했지만 그래도 남의 집 일이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기태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시누이 말자도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자는 언니인 말순 형님 옆에 조용히 가서 앉으며 비닐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과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사 음식에 보탤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태연하게 과도를 꺼내 사과를 깎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이 거의 완성되어 갈 즈음 말순 형님이 느닷없이 건우를 불렀습니다. 건우야, 아버지 제상에 올릴 술이 이게 뭐냐? 전통주를 올려야지.
화양 누리 특호 알지? 그거 큰 거 한 병 사와. 건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양 누리 특호라는 술은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나 겨우 취급하는 고급 전통주였습니다. 여기서 왕복한 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고모, 지금 사러 가면 제사 시간에 늦을 수도 있는데요. 건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말순 형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아버지 제삿날에 제대로 된 술 한 병 못 올리겠다는 거냐? 효자라더니 말로만 효자구나. 그 한마디에 건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사상에는 이미 제가 준비해둔 청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굳이 왕복한 시간을 들여 다른 술을 사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이미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건우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먼저 문을 나섰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제야 말순 형님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님은 유라와 눈짓을 나누며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짜여 있다는 느낌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은 텔레비전 볼륨이 뚝 줄어들었고 아까까지 느긋하게 소파에 기대 앉아 있던 말순 형님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기태도 충혈된 눈을 반쯤 뜨고 형님 옆으로 몸을 바짝 당겼습니다. 유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떨어진 것처럼 세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옥분아, 잠깐 이리 나와봐. 부엌 개수대에서 손을 씻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다를 떨 때의 느글느글한 톤이 아니라 사무적이고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행주에 젖은 손을 대충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말순 형님은 옆에 놓아둔 명품 가방을 열어 누런 서류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투박한 갈색 봉투가 탁자 위로 던져지듯 놓였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묘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열어봐. 형님의 턱짓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권리 포기 및 양도 각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당장 부동산에 반찬 가게를 내놓고 보증금 전액을 기태에게 양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8평짜리 가게, 새벽마다 불을 켜던 그 부엌, 냉장고 사이 좁은 통로에서 김치를 담그던 제 손. 그 모든 것을 내일 당장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기태가 소파 팔걸이에서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술 기운은 어디 갔는지 눈빛이 또렷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숙모, 어차피 그 낡은 반찬 가게 해봐야 푼돈이잖아요. 내 새 사업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보증금 좀 융통합시다. 기태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어디서 또 사기를 당한 건지 물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말순 형님이 기태의 말에 바로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건우 아빠 장례 치를 때 누가 발벗고 나서서 상주 노릇까지 다 챙겨줬는지 잊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너 혼자서 그 큰 장례를 어떻게 치렀겠냐? 은혜를 알면 이 정도는 해야지.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을 때 시댁에서 장례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우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교복값 1번, 참고서값 1번, 학원비 1번 보태준 적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건우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수학여행비가 없어 제가 밤새 김밥을 말아 팔았을 때도 시댁에서 연락 한 통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장례 1번을 들먹이며 지금 제 전 재산을 내놓으라니 입안에 쓴물이 고였습니다. 기태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내일 당장 가게 빼서 보증금 제 통장으로 보내시고 숙모는 우리 집 1층 창고 방에 들어오세요. 밥은 먹여드릴 테니까 집안일이나 좀 도와주시면 되죠. 가사도우미.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평생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해서 겨우 일군 가게를 내놓고 조카네 집 창고 방에 들어가 식모살이를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소파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말자가 바로 옆에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태연하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그냥 돈 내놓는 게 다들 편해. 괜히 버텨봐야 옥분이 너만 힘들어.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던 유라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사람 중 단 한 명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반찬을 만들던 날들이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배달 가방을 끌고 미끄러지던 날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가게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건우를 키운 증거도 남편 없이 버텨낸 흔적도 전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68개 인생에서 오로지 제 이름 석자로 지켜낸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도장은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시간 없어. 말순 형님이 언성을 높이며 탁자를 탁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기태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제 위로 겹쳐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가려지면서 제 무릎 위의 서류가 어둑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어야 하는데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으면 제 인생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서류 위에 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아주 낮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부엌 문턱 기둥 뒤에 혜인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한쪽 손이 귀 높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혜인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베란다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혜인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서 있는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짧게 몇 마디 움직이는 것만 겨우 보였습니다. 단호하고 빠른 입모양이었습니다. 통화는 1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혜인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베란다 유리에 비친 며느리의 옆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보았던 그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요함 너머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의 의미를 끝내 읽어내지 못한 채 다시 눈앞의 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 위에 번진 눈물 자국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째깍거렸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말순 형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코앞까지 성큼 다가와 날카로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매니큐어 칠한 손톱 끝이 제 이마 앞에서 흔들거렸습니다. 이옥분,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형님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침이 제 볼에 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아무 대꾸도 못하는 걸 보더니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 일찍 잡아먹고 이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산 주제에 은혜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널 걷어줬으니까 내가 여태 살아온 거 아냐? 기생충?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쓰러지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에 병원 복도에서 혼자 주저앉아 울었던 그 밤. 장례식장에서 사흘밤을 꼬박 세우면서도 시댁 식구들 밥상을 차렸던 37살의 저.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시댁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을 때 빈집에 혼자 남아 건우를 안고 밤새 울었던 기억. 그 뒤로 새벽마다 반찬 가게에 불을 켜고 배달을 다니고 건우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밤에는 건우가 잠든 뒤에야 가게 장부를 정리하던 날들. 그 모든 세월이 고작 기생충이라는 세 글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슴팍이 뜨거워지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병풍 뒤에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찍은 사진이라 아직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온순한 표정. 제가 처음 보고 반했던 그 미소였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함이 먼저 들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누나가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다고 당신은 알기나 하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신이 너무 일찍 가버려서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30년 전 그 표정 그대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라가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건우 오빠도 불쌍하지. 엄마라는 사람이 앞길 막는 짐덩어리니. 짐덩어리. 아들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건 제가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면서 스스로한테 하던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건우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새벽 장사를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될까봐 아픈 데가 있어도 약국에서 파스만 사서 붙이고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유라의 입에서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내가 건우한테 짐인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관통하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형님 앞에 주저앉아 빌고 싶었습니다. 가게는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건우한테는 오늘 일을 제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야 아들이 다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목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형님, 그 가게는 내 목숨 같은 거야. 우리 건우한테는 제발 이 이야기 하지 말아줘. 애원이었습니다. 68해를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까지 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형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의 눈에는 동정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약해지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보다 더 빨리 형님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말순 형님이 거칠게 몸을 돌려 부엌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형님의 넓은 등짝이 부엌 문틀을 꽉 채웠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몸이 얼어붙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가스레인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구두 뒷굽이 부엌 타일 위에서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쾅! 굉음이 부엌에서 터졌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펄펄 끓고 있던 토랑국 냄비를 말순 형님이 한 손으로 확 밀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스테인리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벽까지 튕겨나갔습니다. 끓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줄기가 제 발등 바로 앞 타일 위로 철벅 쏟아졌습니다. 한 뼘만 더 가까웠으면 발등에 큰 화상을 입었을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부엌 바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끓인 토랑국이 타일 위를 흘러다니며 흰 밀가루와 뒤엉켰습니다. 아까 부치다 남은 전 반죽이 국물에 젖어 퍼지고 나물 접시 하나가 옆으로 밀려 깨져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가지런히 놓아둔 전 접시도 기울어져 바닥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 2시부터 혼자서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무릎을 두드리며 일어나 장을 보고 두부를 썰고 전을 부치고 토랑국을 끓이던 그 모든 시간이 바닥 위에서 흙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제사상에 올리려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태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거친 손이 제 손목을 확 움켜쥐었습니다. 손목뼈가 으드득 소리를 낼 만큼 세게 잡았습니다. 숙모, 뭘 그렇게 버텨? 그냥 여기 도장 찍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기태의 다른 손에는 어느새 인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아둔 인주함을 미리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준비가 치밀했습니다. 이것이 충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우를 심부름 보낸 것도 각서를 꺼낸 것도 전부 짜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을 인주 쪽으로 억지로 끌어당기는 기태의 힘에 맞서 팔을 비틀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빼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손목을 잡힌 자리가 화끈거렸습니다. 이러지 마라. 죽어도 못 준다. 그 가게는 내 목숨이야.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었지만 기태의 소나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팔뚝은 기태의 손에 비하면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인주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인주 위에 제 엄지가 닿기 직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등이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오히려 커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부엌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말자가 볼륨을 높인 것인지 유라가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끔찍한 광경을 아무도 말리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부엌에서 제가 울부짖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비명 소리를 덮으려고 볼륨을 올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잔인함이 있을 수 있는지 웃음이 나올 만큼 비참했습니다. 제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밀가루 반죽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동그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위에 눈물 자국이 하나, 둘 늘어갔습니다. 기태의 힘에 밀려 제 엄지가 인주 위로 조금씩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팔뚝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엄지 끝에 스칠 듯 말 듯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부엌 미닫이 문이 벽에 부딪힐 만큼 세게 열렸습니다. 유리창이 와르르 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태의 손에 힘이 풀리며 제 손목이 풀려났습니다. 말순 형님의 고함이 뚝 끊겼습니다. 거실의 트로트 소리마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누가 텔레비전을 껐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집안 전체가 일순간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국물과 밀가루가 뒤엉킨 바닥 위에 혜인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생글생글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눈빛이 얼음장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턱선이 날카롭게 당겨져 있었고 두 눈은 엎질러진 부엌 바닥을, 제 손목에 남은 기태의 손자국을,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음식들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아까 베란다 유리에 비쳤던 그 고요한 눈빛과는 또 달랐습니다. 이것은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을 붉히는 분노가 아니라 완벽하게 절제된 채 꽁꽁 눌러 담은 분노였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부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순 형님이 혜인을 쏘아보았습니다. 기태는 한 발 물러서며 인주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유라가 부엌 문 너머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다가 혜인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움츠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엉망이 된 부엌 바닥 위에 혜인의 구두 굽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한 발 한 발 다가올 때마다 말순 형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뒤로 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기죽는 법이 없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이 34살짜리 며느리 앞에서 한 걸음씩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등을 기댄 채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 광경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이 순간이 현실인 것인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손목을 비틀고 있던 기태의 손등을 찰싹 쳐내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손바닥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날카롭고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기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목을 놓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제 손목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아까부터 참고 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기도 전에 혜인의 손이 제 팔꿈치를 받쳐 잡았습니다. 저는 혜인의 팔을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인아, 너는 나서지 마. 건우가 알면 내가 다쳐. 끝까지 며느리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까지 시댁 식구들의 표적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허리를 다정하지만 단호한 힘으로 받쳐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혜인이 놓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제 등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제 팔을 단단히 잡아 몸을 세워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좁은 등이 제 앞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몸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어깨뼈가 도드라진 가느다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가느다란 등이 이렇게 넓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혜인이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기태가 억지로 도장을 찍으려다 떨어뜨린 각서가 국물에 젖어 구겨진 채 타일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허리를 굽혀 그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젖은 종이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혜인은 각서를 양손으로 펼쳐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따라가며
읽는 동안 혜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손의 떨림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5초였는지 10초였는지 모르겠지만 부엌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님도 기태도 혜인이 다 읽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디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가 어른들 일에 눈을 부라리냐? 당장 거실로 나가지 못해. 형님의 고함이 부엌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손가락이 혜인의 얼굴 앞에서 흔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형님의 고함에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 없이 각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무반응이 말순 형님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의 목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혜인이 각서를 다 읽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순 형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각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서걱하고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찢어진 두 조각을 겹쳐 다시 반으로 찢었습니다. 다시 네 조각을 모아 또 한 번 찢었습니다. 한 번 찢을 때마다 말순 형님의 눈이 점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들이 혜인의 손가락 사이에서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물에 젖은 밀가루 위로 마치 하얀 눈발처럼 종이 조각들이 흩뿌려졌습니다. 보증금 양도, 권리 포기, 기태에게 서류에 적혀 있던 글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잘게 찢겨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자리 위에 각서의 잔해가 내려앉는 광경은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유라가 거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거 아냐? 없는 집구석 수준 티낸다, 진짜.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긁었지만 혜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혜인이 뒤돌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허리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등에 묶여있던 앞치마 매듭을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메고 다닌 앞치마였습니다. 기름때가 빠지지 않아 누렇게 변색된, 세탁을 해도 김치물이 빠지지 않는, 손때가 닳아 올이 풀리기 시작한 그 낡고 지친 앞치마였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처음 반찬가게 문을 열던 날 매기 시작한 앞치마였습니다. 혜인이 매듭을 단숨에 확 풀어버렸습니다. 앞치마가 제 몸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부엌에 묶어두었던 보이지 않는 끈이 함께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평생 이 집에서 남의 집 식모처럼 음식하실 일 없습니다. 혜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엌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시누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이게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아래에서 전혀 다른 감정이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68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받아본 적 없는 절대적인 보호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운 물줄기에 씻기듯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눈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입을 꽉 다물었는데도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혜인의 등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는데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태가 상소리를 내뱉으며 덩치를 앞세워 혜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뼘은 더 큰 덩치로 혜인을 내려다보며 위압하려는 것이 뻔했습니다. 기태의 목 핏줄이 붉어지고 주먹을 불끈 쥔 채 혜인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혜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털끝만큼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태의 덩치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발끝에서 시작해 배를, 가슴을, 얼굴을 마치 하찮은 것을 구경하듯 시선을 올렸다가 내리는 그 눈빛에 기태의 기세가 풍선 빠지듯 쪼그라들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던 기태의 손이 슬그머니 풀렸습니다. 입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덩치만 큰 42살 사내가 34살 여자의 눈빛 하나에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는 꼴이었습니다. 혜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작은 손이 아까 기태의 손등을 찰싹 쳐내고 각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그 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엉망이 된 부엌을 벗어났습니다. 국물에 젖은 슬리퍼가 타일 위에서 질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찢어진 각서 조각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부엌 문턱을 넘는 한 걸음이 유난히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혜인은 저를 소파 한가운데 아까까지 말순 형님이 차지하고 앉아있던 바로 그 상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 앉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이 자리는 형님 몫이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제 자리는 늘 부엌 구석이었습니다. 밥을 차려 날라주고 나면 부엌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먹고 일어나면 서서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넓고 푹신한 소파 한가운데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엉덩이 밑에서 느껴지는 소파 쿠션의 폭신한 감촉이 낯설고도 이상했습니다. 몸이 푹 빠져드는 느낌에 어색해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말순 형님이 분통을 터뜨리며 소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죠. 형님의 얼굴이 귀 밑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자위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내 자리에 앉혀? 이 집안이 뒤집어진 줄 알아. 형님이 거친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지만 소파 앞에 선 혜인의 눈빛과 마주치자 발이 멈추었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혜인의 눈에 서린 서늘함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의 구두 앞코가 소파 모서리에서 반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반걸음을 좁히지 못하고 주먹만 부르르 떨었습니다. 72회를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라는 듯 형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도 유라도 말자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혜인이라는 34살짜리 며느리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혜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턱을 살짝 들어올린 채 말순 형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며느리인가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저한테 어머님, 어머님 하며
눈을 반달처럼 찡긋하던 그 혜인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은 온전히 저를 지키기 위해 여기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 뒤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사이 혜인이 현관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옆에 세워두었던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가방이었습니다. 짙은 갈색 가죽에 금색 잠금 장치가 달린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혜인이 그 가방을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 안에 상당한 양의 서류가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부엌에 들어올 때는 빈손이었는데 이 가방을 대체 어디에 두고 있었던 것인지 생각해보니 혜인은 처음 이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 가방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 세워두었던 것을 저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이었죠. 이 가방을 들고 제삿집에 왔다는 것은 혜인이 오늘 있을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말순 형님이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혜인을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중학교 선생 마누라가 대체 믿는 구석이 뭐길래 남의 집 제사판을 엎어놓고 미쳐 날뛰는 거야? 형님의 목소리에는 아직 분노가 가득했지만 아까의 폭발적인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혜인의 정체를 모르는 형님으로서는 정면 공격 대신 친정을 깎아내리는 것이 유일한 무기였던 것이었죠. 유라도 형님 옆에서 입을 보탰습니다. 그러게요. 월급쟁이 주제에 어디서 변호사 가방 같은 걸 들고 와서 허세를 부려. 혜인은 두 사람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왼쪽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은색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것이 가까이 앉은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혜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착할 때가 됐는데 누가 오는 것인지 무엇이 도착한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목소리에는 기다림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바심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정표를 확인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또 한 겹 무거워졌습니다. 씩씩거리던 기태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됐어. 이건 재물손괴야. 각서 찢은 거 증거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다들 가만히 있어. 기태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하고 혜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허세라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혜인은 기태의 허세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한 뒤 소파 팔걸이에 가볍게 손을 얹고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던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말순 형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기태가 휴대폰을 쥔 손을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집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우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초인종을 누를 리가 없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거실에 울린 것은 고작 2, 3초였지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인만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사람이 도착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라가 신경질적으로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복도 공기와 함께 낯선 사람 2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키가 훤칠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한쪽 손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여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법률사무소나 회계법인 직원들의 차림새였습니다. 제삿날 저녁에 이런 차림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빚쟁이가 들이닥친 줄 알았는지 기태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유라도 현관문을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말순 형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말자는 사과를 깎던 과도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구두를 벗지도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소파 앞에 선 혜인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서류 전부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그 세 글자가 거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몸이 굳었습니다. 대표님이라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의 대표라 불릴 만한 사람이 있던가.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오직 혜인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편 채 혜인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마치 군인이 상관 앞에 선 것처럼 경직된 태도였습니다. 이 남자에게 혜인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형님이 입을 반쯤 벌린 채 혜인과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기태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손에서 현관 문손잡이가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쿵, 현관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혜인이 그제야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들어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혜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부엌에서 보았던 서늘한 눈빛도 기태를 제압하던 차가운 눈빛도 아닌 평소에 저한테 어머님 하고 부르던 그 다정한 눈이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끝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혜인이 남자를 향해 턱짓을 하자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여자 직원도 품에 안고 있던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법원 접수 도장이 찍힌 소송 서류, 세무조사 관련 문서, 내용 증명 우편물 사본, 붉은 도장과 파란 잉크가 찍힌 공문서들이 탁자 위를 빼곡하게 채워갔습니다. 아까까지 각서 한 장이 놓여 있던 자리가 이제는 공문서로 빽빽하게 뒤덮였습니다. 서류가 펼쳐질 때마다 종이 넘기는 바스락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자가 제일 먼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맨 위에 놓인 등기부등본을 힐끗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혜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름이. 말자의 시선을 따라 저도 등기부등본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물 소유주란에 적힌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혜인. 제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소유주란 아래에는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시내 중심가의 대형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저도 그 건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에 있는 7층짜리 알짜배기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내 며느리라는 글씨가 공문서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소파 쿠션을 움켜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시내 대형 건물의 주인이라니 건우한테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혜인은 세무사무소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말순 형님이 노안이 온 눈을 찌푸리며 서류 위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글씨를 읽은 형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곧바로 고개를 번쩍 들어 혜인을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조작질이야? 이런 게 말이 되냐? 형님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분노와는 질이 달랐습니다. 분노 아래에 두려움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잡으려는 형님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이 거실의 주인처럼 군림하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태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던 기태가 벽에 바짝 붙어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인이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서류를 한 대 모아쥐었습니다. 그리고 말순 형님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혜인의 두 눈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끌고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법률과 세무의 칼날을 다루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 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경이로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 뒤에서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혜인은 대체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혜인이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 더미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말순 형님의 코앞에 바짝 내밀었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피하려 했지만 혜인의 손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류 상단에 굵은 글씨로 청하 한복명 도소속 및 가압류 통지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하 한복. 말순 형님이 수지 시내에서 30년 넘게 운영하는 한복집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님의 한복집은 시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게였습니다. 명절이면 줄을 서야 할 정도라고 형님이 직접 자랑하곤 했었죠. 동네 사람들한테도 늘 한복집 원장님으로 불리며 대접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집에 명도 소송이라니,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쇳소리 같은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 빚 막아주느라 제 건물 월세를 8개월이나 밀려놓고 이제는 애꿎은 우리 어머님 보증금까지 뺏으려 하셨습니까? 8개월. 그 숫자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말순 형님의 한복집이 혜인의 건물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형님이 월세를 8개월이나 밀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잘 나간다던 한복집이 사실은
월세도 못 내는 가게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 토랑국의 맹탕이라며 침을 뱉고 제 반찬 가게 보증금을 내놓으라며 각서를 들이밀던 그 기세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제 앞에서 고상한 척, 잘 사는 척 유세를 부리며 반찬 가게 보증금을 뺏으려 했던 그 기세가 전부 허세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게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남의 가게 보증금을 뺏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워갔습니다. 말자가 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놀라움보다는 계산이 섞인 빛이 어렸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말순 형님의 입술이 실룩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당당하고 우아하던 형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쭈글쭈글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명품 스카프를 두른 목이 떨리고 매니큐어 칠한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는지 소파 팔걸이를 더듬어 잡았습니다. 수지 시내에서 가장 고상한 여자로 통하던 사람의 진짜 속살이 거실 한가운데서 발가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 위에 서서 고개를 쳐들고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기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기태가 혜인의 시선을 받자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혜인이 탁자 위에서 다른 서류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태가 빚을 내어 투자하려 했던 프랜차이즈 업체의 실체가 낱낱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업체 대표의 전과 기록, 허위 매출 자료, 유령 가맹점 목록. 기태가 전 재산을 걸고 뛰어들려 했던 사업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설계된 사기극이었다는 증거가 서류 위에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광명에서 실패하고 의왕에서 실패하고 이번에도 같은 수법에 걸려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보증금 뺏어서 그 업체 빚 막으려 하셨죠? 이미 그 유령업체 대표 제 지시로 경제사범 고발 들어갔습니다. 혜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만을 나열하는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오히려 그 무감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라면 맞받아칠 수라도 있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듯한 태도는 반박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서 있던 몸이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넋이 나간 눈으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제 손목을 비틀어 도장을 찍으려던 42살짜리 사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새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이었습니다. 말순 형님이 이를 부딪혀 딱딱 소리를 내며 혜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혜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아까까지 삿대질을 하며 저를 내려다보던 그 손이었습니다. 기생충이라 욕하며 토랑국을 밀쳐버리던 그 손이 지금은 며느리의 바지 끝자락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형님의 손을 얼음장처럼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형님의 손이 허공을 헛짚고 떨어졌습니다. 아까까지 이 거실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손이 허공을 긁으며 축 늘어지는 모습을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혜인이 거실 한쪽에서 멀뚱히 서 있는 유라를 힐끗 보았습니다. 유라의 어깨에 걸쳐진 명품 가방, 손목에 시계, 귀에 달린 귀걸이. 혜인의 시선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습니다.
연체된 카드값은 제가 막아드릴 수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이 월세를 8개월이나 밀리고 있었다면 유라의 그 화려한 명품들이 대체 무엇으로 산 것인지 뻔했습니다. 전부 카드빚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삿집에 빈손으로 들어오면서도 명품 스카프를 자랑하듯 만지작거리던 유라였습니다. 혜인이 가져온 최고급 홍삼 세트를 싸구려라며 발로 밀쳐버리던 유라였습니다. 그 유라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가방끈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흔들어 보이던 그 가방을 이제는 감추듯 등 뒤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허영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제 안에서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바닥의 먼지처럼 짓밟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라 불렀던 입이 닫히고 짐덩어리라며 비웃었던 입이 닫히고 각서를 들이밀던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30년 동안 엉겨붙어 있던 덩어리가 뜨거운 물에 녹듯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치 아래가 시원하게 뚫리면서 숨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통쾌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나왔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말순 형님을, 기태를, 유라를, 말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위에 혜인의 시선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어깨가 한 뼘씩 움츠러들었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세운 그 알량한 체면, 오늘부로 전부 압류하겠습니다. 혜인의 목소리는 거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짧지만 거실 전체를 눌러버리는 무게가 실린 한마디였습니다. 혜인의 선언이 끝나자 검은 정장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세무조사팀이 다음 주 중으로 한복집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담담하게 통보했습니다. 한복집의 매출 누락과 세금 탈루 정황이 확보되었으며 관련 자료는 이미 관할 세무서에 이첩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형님이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세무조사라는 세 글자가 형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매출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세금을 얼마나 누락했는지 형님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허리가 서서히 꺾이더니 72회를 곧게 세워왔던 등이 처음으로 구부러졌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고 있던 손마저 풀려 축 늘어졌습니다. 이 거실의 주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이 거실의 왕자는 말순 형님의 것이었습니다. 상석을 차지하고 음식의 트집을 잡고 각서를 들이밀고 저를 벌레처럼 짓밟았던 그 형님이 지금은 숨을 헐떡이며 소파 모서리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기태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구석에서 가방을 부여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34살짜리 며느리 혜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던 시댁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생글생글 웃기만 하던 그 며느리가 지금 이 거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올려다보기만 했던 시댁 식구들을 처음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이 너무 낯설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 소파 쿠션의 감촉을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30년 묵은 한이 씻은 듯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삐삐삐 하는 도어락 소리가 울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빠르고 급했습니다. 1시간 전 형님의 억지 심부름에 떠밀려 집을 나섰던 건우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전세 역전의 한가운데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이 지금 막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건우가 양손에 무거운 봉투를 잔뜩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고급 전통주가 든 종이 가방과 과일, 식료품 봉투까지 빈손이 없었습니다. 고모가 시킨 술 한 병만 사오면 될 것을 왕복 1시간을 달려가 이것저것 더 사온 것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탈인 아들이었습니다. 건우의 발이 거실 입구에서 멈추었습니다. 봉투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추운 밤에 뛰어다닌 탓인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건우의 눈이 거실을 훑었습니다. 소파 모서리에 매달려 숨을 헐떡이는 말순 형님.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기태. 구석에서 가방을 부여잡고 떨고 있는 유라. 탁자 위에 빼곡하게 깔린 서류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검은 정장의 낯선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선 자기 아내와 소파 상석에 앉은 자기 어머니. 1시간 전에 나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건우의 얼굴에 혼란과 경악이 교차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시선이 혜인에게 머물렀습니다. 혜인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건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혼란이 걷히고 자리에 이해가 들어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건우는 혜인의 재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합의하에 혜인의 직업과 재산을 숨겨온 것이었죠. 하지만 하필 자기 고모의 한복집이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의 주인이 자기 아내였다는 사실까지는 건우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건우의 눈이 탁자 위 서류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명도소송 통지서에 적힌 청아 한복이라는 글자를 발견한 순간 건우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건우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과 부엌 사이 바닥에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건우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종이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조각을 이리저리 맞춰보았습니다. 권리 포기, 보증금 양도, 기태에게. 글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보며 건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엎질러진 토랑국,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 밀가루와 국물이 뒤엉킨 엉망진창인 부엌. 건우의 눈에 엄마가 오후 2시부터 혼자 준비한 제사 음식들의 잔해가 들어왔을 것이었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지더니 턱관절이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들고 있던 고급 양주병을 거실 바닥에 쾅 내동댕이 쳤습니다. 병이 산산조각 나며 호박색 술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건우의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35해를 살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고분고분했던 아들이 지금 거실 한가운데서 온몸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들 비위 맞추느라 이 추운 밤에 1시간을 뛰어다니는 동안 우리 엄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건우의 목소리가 거실 벽을 때렸습니다. 유리창이 울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태어나서 조카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말순 형님이 눈동자를 굴리며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각서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엎질러진 음식이 부엌 바닥을 덮고 있었고 제 손목에는 기태가 움켜쥔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들이 거실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였습니다. 아까까지 소파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말자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완전히 파산할 상황에서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튈까 두려워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자의 눈에 기회주의자 특유의 계산이 번뜩였습니다. 다 큰언니가 꾸민 짓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언니가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 유산도 혼자 빼돌려서 그 잘난 한복집 차린 거잖아. 말자의 폭로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순 형님의 한복집이 처음에 어떻게 차려졌는지는 집안에서 아무도 캐묻지 않던 이야기였습니다. 형님이 자수성가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늘 자기가 맨주먹으로 시작해 한복집을 일궜다고 자랑했었죠. 그런데 그 시작이 친정 부모의 유산을 동생들 목까지 가로챈 돈이었다니. 이 집안의 기둥이자 마지로 군림해왔던 말순 형님이 알고 보니 동생들의 것까지 횡령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 보증금을 노렸던 것도 결국 같은 수법이었던 것이었죠. 말순 형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말자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말자, 내가 지금 무슨... 형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평생 언니의 그늘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말자가 처음으로 언니에게 칼을 들이댄 것이었죠. 친척들 사이에서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군거림이 고함으로 바뀌고 고함이 아비규환으로 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기태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넋이 나갔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다 엄마가 무능해서 내 인생 망한 거야. 월세도 못 내면서 왜 나한테 사업하라고 부추긴 거냐고. 아들이 엄마에게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제 보증금을 뺏으려 하면서 손발을 맞추던 모자가 위기 앞에서 서로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오빠에게 달려들어 너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냐며 악을 썼습니다. 기태가 여동생을 밀쳐내며 너는 카드빚이나 갚아라고 소리쳤습니다. 말자는 계속해서 언니의 과거를 들추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실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서로 욕하고 밀치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밟으며 뒹구는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민낯을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상황이 두렵고 무서웠을 것이었습니다. 말리려고 뛰어들었을 것이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라고, 기태야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사이에 끼어들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보였습니다. 가족의 평화.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입을 닫고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되었던 가짜 평화였습니다. 제 침묵 위에, 제 눈물 위에, 제 체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그 가짜가 지금 바스라지고 있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아비규환의 소란 속에서 건우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소파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거칠어진 두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건우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바보 같은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건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5살짜리 사내가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우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잠이 오지 않는다고 칭얼대면 이렇게 등을 쓸어주곤 했었죠. 반찬 가게가 끝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이불 속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작은 아이. 등을 쓸어주면 금방 잠이 들던 그 아이의 등이 이제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에서 쏟아졌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혼자 참으면 된다고 바보처럼 생각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굽히고 살지 않을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건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아들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 눈빛 속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혜인이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우리 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늘하고 차가웠던 눈빛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촉촉한 눈으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진짜 내 가족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건우가 눈물을 소매로 닦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직 서로 물어뜯고 있는 거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등이 넓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답게 교실 가득한 학생들 앞에서 단련된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과 우리 가족의 인연은 끝입니다. 소란이 뚝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기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 형님이 부릅뜬 눈으로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시선들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피했던 시선을 아들이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건우의 입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가짜 인연에 대한 영원한 작별이었습니다. 건우가 제 오른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인이 제 왼쪽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서 구두를 신는 동안에도 뒤에서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태어나 처음으로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부엌 기름 냄새와 시댁 식구들의 욕설에 막혀있던 폐가 찬 공기로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말순 형님과 기태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실내화도 신지 않은 발이 복도 타일 위에서 절벅거렸습니다. 형님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반듯하게 올려 묶었던 머리가 풀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형님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30년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건우 교복값을 못 보태주면서도 제 토랑국에 침을 뱉으면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형님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태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1시간 전 제 손목을 비틀며 도장을 찍으려 했던 그 손이 지금은 공중에서 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래, 가족인데 한 번만 더 봐주자.
평생 그런 마음으로 참아왔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까 소파에서 깨달은 것이 가슴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가짜 평화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당신들이 나한테 준 건 상처뿐이니 알량한 자비도 기대하지 마라.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68해를 살면서 처음 내뱉는 얼음장 같은 말이었습니다. 말순 형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예의하던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새 식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건우가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오열하는 형님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금속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깨끗이 끊겼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윙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30년의 무게가 한 층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세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건우가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제 어깨를 감싼 채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등에서 스르르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숨이 깊었습니다.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혜인이 소유한 수지시내 상가 건물 1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옥분 반찬. 골목 끝자락 8평짜리 가게에서 보던 이름이 이제 시내 중심가 번듯한 건물 1층에 크고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넓은 매장이었습니다. 25평짜리 최신식 주방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6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넉넉하게 오갈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예전 가게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환기팬이 돌아가는 깨끗한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5시에 불을 켜면 한숨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문을 여는 순간 통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제일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낡은 가게에서는 환기가 안 돼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에 절어 살았는데 여기서는 창을 열면 봄바람이 솔솔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김치를 담그고 같은 나물을 무치고 같은 전을 부치는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부엌에 서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 기쁨이 된 것은 68회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매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40년 지기 절친 점순이 제 몸만한 화환을 들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화환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환 너머로 점순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미련 곰탱이 드디어 출세했구나. 점순이 화환을 매장 입구에 세워놓고 달려와 제 등짝을 찰싹 두드렸습니다. 아파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점순이 매장 안을 휘둘러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넓은 통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환한 조명. 골목 끝자락 어둡고 비좁던 옛 가게를 아는 점순이었기에 그 감탄이 진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순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비치는 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점순도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오후에는 건우가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넥타이를 풀고 달려왔습니다. 정장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홀 서빙을 도맡았습니다. 손님에게 반찬을 건네고 계산을 하고 무거운 배추 포기를 냉장고에 옮기고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가방을 메고 뛰어나갔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반찬가게 배달을 다니는 꼴이 우습기도 했지만 건우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밝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웅크리고 있던 어깨가 쫙 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매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건우가 배달을 나간 사이 점순이 제 옆에 앉아 귀옛말을 해주었습니다. 말순 형님 일가가 건물에서 쫓겨나 전 재산을 압류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세무조사에 걸려 추징금이 억 단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복집은 문을 닫았고 기태는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유라도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명품을 중고로 팔아치우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말자는 언니와 연을 끊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통쾌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7시에 매장 정리를 막 끝내고 행주를 빨고 있는데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혜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고급 정장 차림 그대로 반찬 가게에 들른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예쁘게 리본이 묶인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러운 포장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게 있어요. 혜인이 나무 상자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 하얀 한지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무언가가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천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제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제삿날 혜인이 제 허리에서 풀어 바닥에 떨어뜨렸던 바로 그 앞치마였습니다. 30년 넘게 메고 다니며 기름때와 김치물이 엉겨붙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던 그 앞치마가 뽀얗게 세탁되어 올 하나 풀리지 않은 채 정갈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빨 수 있었는지 30년 묵은 때가 말끔히 빠져 있었습니다. 코끝에 갖다 대니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났습니다. 기름 냄새도 김치 물 냄새도 사라지고 깨끗한 면 천볼래의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 안쪽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혜인의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어머님이 홀로 견뎌내신 그 눈부신 세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훈장처럼 간직하시라고 깨끗이 빨아들였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혜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울음을 이 한 번에 다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장 통창 너머로 봄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깨끗한 주방 바닥 위로 길게 누웠습니다. 세탁된 앞치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앞치마에 배어있던 30년의 기름때와 눈물이 깨끗이 빠진 것처럼 제 인생에 배어있던 상처도 오늘 이 봄볕 아래서 비로소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건우가 앞치마 차림으로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인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서서 양쪽 손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68해를 살면서 이렇게 든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시댁에 짓밟히고 골목 끝 8평짜리 가게에서
홀로 반찬을 만들며 버텨왔던 그 긴 겨울이 오늘 이 봄볕 앞에서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이 따뜻한 손을 잡고 내일도 가게 문을 열겠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전습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어렵다고요. 진짜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이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며 스스로를 가두는 마음속의 도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속 옥분도 30년 동안 그 도적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고 굽히는 것이 평화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평화 위에 진짜 행복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참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마음속 도적을 물리칠 수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